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캠벨 생명과학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일단 제일 먼저 이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선생님들은 개정된 하이클래스 생물을 다 들었어야지 이걸 들을 수 있어요. 그거에 개정된 하이클래스 생물 심화편까지 안 들으면 이 강의 듣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편된 하이클래스 생물 심화편, 기본편, 심화편이 있거든요. 그걸 들어야 요 강의를 듣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듣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책을 교재가 제일 앞에 보면 제일 앞 페이지에 있어요.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일판 인쇄, 일쇄 인쇄하고서 2010년 1월 20일이라고 써 있어요. 제일 앞 페이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목차 앞에 2010년 1월 달에 초판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동안 개정을 안 했었어요. 개정을 전혀 안 해가지고 오류가 있고 오답이 있고 또 번역의 오류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번역 오류된 거 또 오답된 거 최대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2018년도 이후께 제가 수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 거를 보면 제가 이 수업 못 들어요. 왜 그러면 앞에 있는 거하고 수정해 놓은 걸로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책을 갖고 이걸 들으면 전혀 내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내 설명하고.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사판 인쇄, 사쇄 인쇄하고서 2018년도 9월, 사쇄 발행 2018년도 9월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봐야 돼요. 발행에 2018년도 9월 10일, 20일 발행된 걸 봐야지 개정된 제가 수정을 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혹시 또 우리 이제 동강으로 듣는 선생님 중에서 연도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제일 앞에 머릿말 보면 역자 서문이 있어요. 그 앞에 역자 서문에 보면 서문의 제일 밑에 박노광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문 제일 밑에 박노광 나와 있는데 그게 있는 게 개정된 거예요. 박노광 이름 없으면 2018년도 이전 거라 옛날 거. 그러니까 번역 오류되고 정답 오류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는 교재가 개편된 교재, 수정된 교재니까 그걸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지금 이 문제가 이 책이 750페이지 정도 되죠. 그럼 750페이지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문제만 750페이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쉬운 문제 이런 걸 다 꼬박꼬박 풀면 1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나 많이 다른 문제는 다 빼고 여러분들이 생소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문제만 내가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문제, 내가 안 푼 문제도 풀어나가는데 내가 한 문제 풀면서 이건 처음 듣는 거 같고 문제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번역 오류된 거 내가 완벽하게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런 문제나 또 생소한 단어가 있는 문제 이런 거 그냥 내가 풀지 않은 것 중에서 그런 것들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 그거 한다고 막 찾아가지고 인터넷 찾고 뭐하고 시간 낭비 굉장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같이 안 푼 문제는 여러분들이 쭉 풀면 알아요. 쭉 보다가 요거 앞뒤가 이상하다 말이 꼬였다라고 하고 좀 이상하면 버리고 풀어나가면 돼요. 그리고 공부는 이 캠벨 생명과학은 문제풀이는 예습 위주가 아니고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이번 첫 시간 들어보면 복습 위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복습 위주로 해야지 예습 위주로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굉장히 많이 낭비돼요. 쓸데없는 문제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꼭 복습 위주로 해서 풀어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배열, 문제를 제가 이제 처음부터 순서대로 막 푸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연관된 문제끼리 이렇게 해서 연관시켜서 풀어요. 예를 들면 5번 풀고 5번을 풀고 나서 바로 6번 가는 게 아니라 68번 갑시다 이렇게 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68번 이렇게 써놔야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습할 때, 복습할 때 5번 다음에 68번 그러면 요거하고 연관된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푸니까 정신없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이게 장점은 뭐가 장점인가 그러면 안 졸아요. 5번 풀고 68번 그러면 막 바라락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살살 졸리는데 드르륵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면 안 졸고 잘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고 해서
내가 거의 유형의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 이렇게 같이 풀어나갈 거예요. 그럼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냥 이런 걸 안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5번 다음에 뭐였었지? 막 나중에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연관된 게 문제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써놓고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 강의는 이제 미트나 피트 임용고시 준비생들한테도 초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강의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우리가 심화 내용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제일 먼저 1장부터 들어갑시다. 1페이지죠. 생명과학, 생명현상의 탐구. 제일 먼저 다음 중에서 생명체의 특성이나 생명과학 과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 제일 먼저 우리 책에도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생명현상의 특성. 그러면 생명현상의 특성. 제일 먼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그렇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물질대사. 물질대사와 뭘 하는가? 에너지대사. 그 물질대사, 에너지대사가 일어난다라고 하고, 세 번째는 뭐에 대한 뭐 할 수 있는가? 자극에 대한 반응.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네 번째는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 유지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발생. 수정란에서 완전한 개체로 되는 게 발생. 발생과 생장. 생장하고 여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 그리고 일곱 번째가 적응. 적응과 진화.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5번까지가 뭐 유지 특성인가? 개체 유지의 특성. 6번, 7번은 종족 유지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생명의 현상의 과정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A번에 생식 됐고, 네, B번에 무질서해지는 경향, 무질서해지는 경향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무슨 법칙에 해당되는가? 그렇죠.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무질서해지는 경향. 무질서도를 뭐라 그랬어요?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렇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연력학 제2법칙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래서 B번은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계가 없다. 그다음 C번에 성장과 발달. 성장과 발달이라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러면 발생과 생장에 들어가죠. 발생과 생장. 그다음 D번에 에너지 사용. 이건 물질대사, 에너지대사. 2번에 진화.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B번 돼야 되죠. 여기 보니까 특징이 이렇게 A,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풀 때나 시험 문제 나올 때 다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안 나오고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잘못 보고 내가 B번 해놨는데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나중에 이상하다, 답 틀렸나 막 그러지 말고 A, B, C 순서예요. 아주 우리가 했던 거하고 전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 B, C 잘 조금 살짝 처음에 한 2시간 정도 신경 쓰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버릇이 되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B, 무질서해지는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5번에는 나머지 2, 3, 4는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고, 5번 생물 계층 구조를 일반적인부터 특수한 것의 순서로 나타낸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일반적인 건 범위가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범위가?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동물과 토끼가 있다. 어떤 게 일반적인 거예요? 동물이 일반적인 거죠. 그 중에서 동물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토끼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것, 그러면 넓은 것에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이동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예를 들면 여기가 동물이다. 그럼 여기는 토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넓은 데서 좁은 범위의 순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작은 게 어떤 게 가장 작은 단계가 되는가?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뭐가 제일 작은 단계인가? 원자가 가장 작죠. 원자, 산소 원자죠. 그러면 이게 모여서 O2가 된다. 그럼 뭐가 되는가? 분자. 원자, 분자.
그 다음에 이런 원자, 분자가 모여서 이제 뭐가 되는가? 세포, 소기관을 만들죠. 세포, 소기관을 만들고, 그럼 세포, 소기관이 모여서 뭐가 되는가? 세포. 뭐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핵 이런 것들 만들고 세포.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는가?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식물 같으면 여기 조직계가 하나 더 들어가죠. 동물 같으면 여기 기관계가 들어가는데 이제 공통적인 것만. 그러면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개체가 되죠. 그럼 개체가 모인 동일한 개체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는가? 개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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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토끼면 토끼의 개체군. 소 그러면 소의 개체군. 토끼의 개체군, 소의 개체군 다 모아서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군집이라고 얘기하죠. 군집. 개체군의 집단이다. 군집. 여기까지는 뭐에 해당되는 건가? 생물. 그럼 이 생물에다가 뭘 포함시키는가? 환경을 포함시키죠. 그렇죠. 환경 포함시키면 뭐라 그래요? 생태계. 그래서 군집, 생태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체를 우리가 저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 전체를 무슨 권이라고 얘기하는가? 생물권. 어떤 게 일반적인 건가?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의 순서나 이런 것, 그럼 큰 것에서 작은 순서니까 제일 먼저 가장 큰 건 C번에 생태계가 있네요. 생태계가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생태계 다음에 개체군, 군집 바뀌었죠. 군집이 더 먼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C번 안 되고 그 다음에 D번 군집 보니까 군집 다음에 개체군 했고 군집 다음에 넓으면서 군집 다음에 개체군 그 다음에 기관계 개체기관 뭐가 틀렸는가? 개체기관이 바뀌었죠. 그래서 군집 개체군 군집 개체군 기관계 군집 개체군 기관계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개체 그 다음에 기관 군집 개체군 기관계 개체 기관 D번도 맞네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개체가 먼저 나와야 되지. 그래서 기관계보다 개체. 그래서 군집, 개체군, 개체, 기관계, 기관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C번도 안 되고 D번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가 뭐가 되는가? 개체군. A번 됐죠? 그래서 개체군에서 개체, 기관계, 기관, 조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A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68번 먼저 들어갔다가 와요. 68번 갔다 오면 생물계층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모든 생명체의 동일한 기본 구조는 어떤 것인가? 모든 생명체의 동일한 기본 구조는 무엇인가? 세포. 맞아요, 틀려요? 모든 생명체의 동일한 기본 구조 세포 맞을까요, 틀릴까? 안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세포는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하고 동일하지 않잖아. 원핵세포는 핵이 없고 진핵세포는 핵이 있잖아요. 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동일하지 않죠. 동물세포는 세포핵이 없는데 식물세포는 세포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가? 이 중에서 모든 생명체의 동일한 것은 어떤 것이 되겠는가? 그렇죠. 이게 세포 소유관도 모든 생명체의 동일하지 않지. 미토콘드리아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일한 건 뭐가 되는가? 분자나 원자가 되죠. 분자 또는 원자. 그래서 이럴 때는 분자 또는 원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모든 생명체의 동일한 구조는 분자 또는 원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동일한 구조 분자 또는 원자가 되니까 C번 내야 되죠. 분자 또는 원자. 만약에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그러면 바로 세포라고 해야 돼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 우리가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왜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하지 않는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
세포로 되어 있다. 뭐 원핵세포건 진핵세포건 기본 단위인 세포예요. 그런데 위에 거가 아래 거하고 다른 점은 뭐가 되는가? 위에 거는 어떤 그랬어요? 동일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동일하건 동일하지 않건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세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 하면 세포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다면 다시 10번으로 와서 10번 세포는 생식 능력을 포함해서 생명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이다. 세포는 생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이다. 맞아요, 틀려? 맞죠. 그럼 그 뒤에 거는 이 문제에서는 동일한이라는 말 들어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68번하고 비교해 보면 68번은 동일한 구조는 하면 분자나 세포예요. 근데 여기는 가장 낮은 단계, 모든 생명체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 그러면 세포라고 해야 된다. 세포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0번 맞고, 그다음에 12번 들어가면 개체들과 이들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명과학 분과 개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죠. 여기까지는 생물만 해당이 되죠. 그럼 환경과의 관계, 그러니까 뭐까지 포함돼야 되는가? 생태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생태학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생태학까지 됐고, 그 다음에 8번으로 들어가서 8번. 생태계의 무슨 성이라고 했는가? 역동성. 다른 말로 동역학이라고도 하죠. 생태계 역동성이란 말은 생태계 역동성, 이 소리는 생태계 동역학. 그래서 생태의 역동성은 생태의 동력학이라 해서 여기서 두 가지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는 우리 생태계에서 모든 물질은 뭐 한다? 순환한다, 순환하지 않는다? 순환한다.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뭐 한다? 흐른다라고 해야 되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흘러간다. 이게 바로 생태계의 역동성이다. 생태계의 동력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태계에서 이제 뒤에서 배웠었죠. 우리 제 1장은 전반적인 걸 다루는 장이에요. 진화도 다뤄지고 세포도 다뤄지고 여러 가지가 다 다뤄지는 장이 1장이고 2장부터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이크 생물에서 배운 순서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화까지 막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장만. 그래서 생태계 역동성이 관계하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은 무엇인가? 그러면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럼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그러면 우선 봅시다. A번에 보면 햇빛에서 생산자로 그 소비자, 분해자로 이어지는 영양분의 순환. 이게 바로 물질 순환이라는 뜻이죠. 물질 순환이고 과 에너지의 흐름. 이것을 생태계 동력학, 생태계 역동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A번이 답이 돼야 되죠. 나머지는 뭐 설명할 거 별로 없죠. 그래서 A번 내야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 했고 12번 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풀 수 있어요. 풀어보고 19번 들어갑시다. 19번. 종의 수가 가장 많은 것에서 가장 적은 것에 순서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그렇죠. 곤충. 무슨 동물? 절지동물. 그래서 절지동물에 특히 가장 많은 건 누가 제일 많은가? 곤충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누가 많은가? 식물이 더 많죠. 식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균계, 균류 또는 균계, 곰팡이 종류죠. 균계.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무슨 동물 하나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가? 두 번째로 많은 거, 우리 심화편에서 배웠는데 두 번째로 많은 거, 맛있는 것들, 연체동물. 그래서 제일 많은 거 절지동물, 두 번째로 많은 거 연체동물. 그래서 연체동물의 지구상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돼 있죠.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연체동물에 보면 두 번째로 많은 것 나와 있어. 그래서 절지동물, 연체동물 치면 연체동물, 식물, 균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동물인가? 척추동물. 다음에 세균이니까 원핵생물. 이런 순서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종의 수가 가장 많은 것에 가장 적은 것의 순서. 그러면 일단 곤충, 그다음에 식물,
예, 척추동물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래서 D번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풀어보고 23번 갑시다. 23번에 22번 같은 건 금방 알죠? 22번에 생명체의 모든 영역은 무슨 영역으로 나누는가? 세 영역이죠. 세 영역인가? 예, 세균계, 고세균계, 진핵생물계. 그러니까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영역이니까 세 가지예요. 그다음에 23번은 종의 이름을 짓고 분류하는 생명과학 분과. 종의 이름을 짓고 분류하는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 이런 걸 분류하는 것을 무슨 학이란가? 분류학. 다른 말로 계통 분류학. 분류학 또는 계통 분류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네, 나머지 풀어보고 26번. 26번에 들어가서 종의 기원. 종의 기원에서 다윈이 제안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은 어떤 것인가? 종의 기원에서 두 가지 중요한 관점. 우리 진화에서. 그렇죠. 통일성과 다양성. 그렇죠. 종의 기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두 가지는 통일성과 다양성이다라고 했죠. 진화에서 배운 기억 나죠? 이건 이제 앞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부분이라. 그래서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은 통일성과 다양성이다. 그럼 통일성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통일성이란 공통 조상에서 나왔다는 건 통일성이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유전암호의 보편성. 그래서 CU 하면 CUA 하면 류신이다. 그럼 CUA가 류신이다 그러면 곤충도 CUA는 류신, 식물도 CUA는 류신, 또 세균도 CUA는 류신을 나타내는 공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통성과 다양성 그러면 진화가 돼서 다양해졌다 이 소리죠. 그래서 처음엔 공통성, 모든 생물은 공통조상에서 나왔다는 것도 모두인과 호메오박스 이런 것들은 다 공통성이죠. 공통성이고 다양성은 다양해졌다. 그래서 사람도 생기고 또 곤충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생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의 기원에서 제한 두 가지 관점은 무엇인가? A번에 세계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진화는 자연선택에서 일어난다. 자연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거는 무슨 성에 해당되는가? 다양성에 해당되죠. 자연선택에서 다양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성이 빠져 있는가? 통일성이 빠졌죠. 그래서 A번은 다양성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고 B번은 진화는 천천히라며 새로운 종은 자연 발생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건 자연 선택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 자연 발생설을 얘기하진 않죠. 진화는. 네, C번은 새로운 종은 돌연변이에서 진화되면 새로운 종은 원래의 종과 교배하지 않는다. 이거는 생식적 격리에 해당되는 거지. 진화의 관점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은 아니죠. D번에 현대의 종은 조상종의 후손이며 그랬어요. 그럼 현대의 종은 조상종의 후손 무슨 성을 얘기하는 건가? 통일성, 공통조상. 통일성, 공통조상이다. 또 자연선택에서 진화된다. 이거는 무슨 성에 해당되는가? 다양성.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바로 진화, 다윈이 제안한 두 가지 종의 기원에서 제안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다. 그래서 답은 D번이 돼야 되겠죠. 82번 봅시다. 82번에 가서 12페이지 82번 생명현상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나왔죠. 12쪽이에요. 82번 생명현상의 통일성과 모든 다양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 그러면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개념은 뭐의 개념인가? 진화의 개념이다. 다윈이 어디에서? 종의 기원에서.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설명한 진화 개념.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 진화의 개념이다. D번 돼야 되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28번. 28번에 곰과 얼룩다람쥐의 공통조상. 그럼 곰과 얼룩다람쥐의 공통조상. 그럼 곰, 얼룩다람쥐. 그러면 전부 다 포유류.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특성. 털과 젖샘. 그래서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은 털과 젖샘이다. 털과 젖샘을 가지고 있었다. 않는 말이죠. 그래서 포유류의 종류에는 뭐가 포유류인가 그러면 그렇죠. 제일 먼저 단공류, 그다음에 유대류, 그다음 태반류가 되죠. 그래서 단공류 하면 누구 생각하면 된다 그랬는가? 오리, 너구리, 바늘도지,
유대류 하면 누구 생각하랍니까? 캥거루. 캥거루 주머니쥐. 나머지 이제 다 태반류. 태반류를 다른 말로 진수류라고도 얘기를 하죠. 태반류, 진수류. 그래서 요거는 뭐 생각하면 되는가 그러면 몰라요. 알을 낳죠. 털과 젖샘은 가지고 있지만 알을 낳지. 예, 털과 젖샘을 가지고 있지만 알을 낳는데 뭐가 없는가? 젖꼭지가 없어서 젖을 털에서 빨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젖꼭지가 없지 젖샘은 있어. 그래서 털과 젖샘은 가지고 있지만 알을 낳는다. 젖꼭지가 없어서 털에서 젖을 빨아먹는다라고 했고, 요거는 덜 되게 나오죠. 완전히 성숙돼서 나오고 덜 되게 나와서 어디에서 키우는가? 그렇죠. 유관낭에서 주머니, 유관낭이라는 주머니에서 키우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자궁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 태반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유류라고 한다. 그래서 얘나 전부 다 공통적인 특성은 뭐하고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털과 젖샘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네, 그래서 28번은 맞는 말이고, 다음 31번 먼저 갈까요? 31번에 다윈이 번식 능력에 차별성이 있다고 내린 근본 사실은 무엇인가? 번식 능력의 차별성. 뭐 얘기하는 거예요? 번식 능력의 차별성이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예를 들면 쉬운 걸로 얘기하면 기린이 목이 긴 놈이 있고 목이 짧은 놈이 있어요. 어떤 게 번식 능력이 더 좋게요? 긴 놈은 위아래 다 뜯어먹으니까 계속 살아남으면서 번식을 많이 하겠지. 그럼 목이 긴 놈, 목이 짧은 놈, 목이 긴 놈이 더 번식력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이 긴 놈만 무슨 선택됐다는 소린가? 자연 선택.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윈이 번식 능력에 차별성이 있다고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면 바로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긴 것과 목이 짧은 것 중에서 목이 긴 놈만 자연 선택됐다. 그래서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 생산하다 보니까 개체 간에 뭐가 일어나는가? 변이가 일어나죠. 개체 간의 변이에서 무슨 경쟁을 하게 되는가?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을 해서 환경에 적응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그래서 무슨 선택됐는가? 자연 선택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연선택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 능력에 31번은 다윈이 번식 능력에 차별성이 있다고 내린 결론의 근본 사실 자연선택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A번은 개체변이 자손의 부모의 유전자에 섞인 결과 이건 자연선택과 관계가 없죠. 섞인 것. 그래서 B번에 개체변이 또 자손의 과잉생산과 경쟁. 자손의 과잉생산에서 개체 간의 변이가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슨 누만 살아남는가? 적응되는 자만이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 B번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들은 뭐 별로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니까 뭐 말 안 되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B번이 답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32번에 다윈의 관점에서 인위 선택에서 자연 선택을 대신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서 다윈이 설명한 이 중에서 결점은 어떤 게 결점이라고 했는가? 다윈의 자연선택설의 결점은 유전되는 변이와 유전되지 않는 변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이 개체 간의 변이, 개체 변이 변이에는 무슨 변이와 무슨 변이가 있는가? 그러면 환경 변이는 방황변이라고도 해요. 방황변이. 변이가 있고 무슨 변이가 있는가? 돌연변이가 있죠. 그럼 환경변이는 유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환경에 의해서 나타난 것 유전되지 않는다. 내가 설명한 게 야구 선수가 공을 계속 오래서 던져서 한쪽 오른쪽 팔이 늘어났어. 그렇다고 애기 딱 낳는데 오른쪽 팔 긴 애기 낳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돌연변이는 뭐 되는가? 예, 유전이 되죠. 그래서 다윈은 이걸 구별하지 않았죠. 그냥 뭐라고 했는가? 개체 간의 변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무슨 변이라고도 하는가? 개체 변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개체 변이를 환경 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는 개체 변이 하면 환경 변이와 돌연 변이 이렇게 구별해요. 그래서 개체 변이 이제 어떤 이 따금씩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별해서 환경 변이와 돌연 변이로 나눈다. 이거는 이제 개체 간의 변이가 일어나는 건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변이죠. 그런데 무슨 변이도 있는가 하면 무슨 변이도 있어요. 32번에 자연 선택이 아니라 다윈의 관점에서 볼 때 무슨 선택에서라고 돼 있어요. 인위 선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위 선택. 인위 선택. 예를 들면 개들이 옛날에 다 들개였었잖아요. 들개였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개 중에서 작은 놈들끼리 서로 교배를 해서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냈죠. 그럼 이렇게 인위 선택은 사람이 뭘 대신해서 만들어 놓는가? 들에서 막 야생들에서 돌아다니는 개를 작은 개들 작고 온순한 개들만 거의 늑대 같은 수준의 개였었잖아요. 근데 온순한 수준의 개들만 모아서 가정에서 키웠어. 그럼 뭐가 달라졌는가? 그걸 물어본 게 32번이에요. 다윈의 관점에서 볼 때 인위 선택에서 사람이 자연을 대신하는 역할, 사람이 자연을 대신해서 뭘 했는가? 개를 데려다가 뭐 했어요? 가정이라는 뭐에서? 환경에서 키웠죠. 그래서 사람이 인위 선택에서 사람이 자연을 대신한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환경이 사람이 자연을 대신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곡식이나 옥수수 이런 것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대신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위 선택 개념에서 나타나는 것,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서 34번 갑시다. 인위 선택과 자연 선택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인위 선택, 자연 선택 공통점은 이 개를 이제 조그만 것끼리 해서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어. 그럼 그 놈들끼리 교배하면 어떤 게 나오는가? 작은 것들이 나오겠죠. 작은 것들로 뭐 돼야 되는가? 유전이 돼야 돼요. 환경에 적응돼서. 그럼 유전된다? 그렇다면 뭐가 일어나겠다는 소린가? 그러면 유전돼서 계속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무슨 변이가 일어나는가? 돌연 변이 또는 개체 변이. 그래서 인위 선택과 자연 선택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A번은 모두 필요 또는 요구에서 나타난다. 이거는 무슨 선택에 해당되는가? 인위 선택. B번도 목적성이 깃든 과정이다. 인위 선택이죠. 그런데 모두 개체 변이에 의존한다. 유전되니까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체 변이는 이제 유전되지 않는 것도 있고 유전되는 것도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계속 이런 모양으로 됐다가 나중에 이제 돌연 변이에서 유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체 변이에 의존한다. D번은 모든 선택 목표에 이르게 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이것도 무슨 선택에 해당되는가? 인위 선택. 그래서 나머지 A, B, D는 인위 선택이고 C가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다음 37번에 가서 다윈은 번식 능력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번식 능력의 차별성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연 선택. 몇 번에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가? 그러면 31번. 31번에 다윈이 뭐라고 했는가? 번식 능력의 차별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윈이 번식 능력의 차별성이 있다고 내린 결론, 이거는 한마디로 자연 선택이다. 그래서 37번에 다윈은 번식 능력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는 개념을 설명했는가? 자연 선택이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했죠. 다음 38번엔 다음 중에서 발견과학 하면 무슨적 탐구 방법? 그렇죠. 귀납적 탐구 방법을 발견과학이라고 한다. 귀납적 탐구 방법. 그럼 귀납적 탐구 방법 발견과학.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관찰, 가설, 실험, 결론한 건 무슨 탐구 방법인가? 연역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은 뭐하고 무슨 단계가 없는가? 가설과 실험 단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설과 실험 단계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우리 개념 시간에 설명한 게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는 부리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리 모양이 다르다. 이걸 실험할 수는 없잖아. 부리를 막 깎아서 작게 만들고 길게 만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을 딱 보고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보고서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수한 사실에서 이끌어낸다. 그래서 관찰에서 측정, 관찰하고 측정해서 얻은 자료를 결론으로 해서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과학이라고 한다. 그럼 한번 쭉 봅시다. A번에 두 가지 약물의 상처 치료의 효능을 비교한다. 두 가지 약물의 효능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 약물과 이 약물을 어떤 집단에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서 이 집단은 나 치료가 됐고 이 집단은 치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실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A번은 연역적 탐구 방법. B번 비타민 C를 대량 복용하면 감기를 예방하는지 실험한다. 이것도 실험이죠. 무슨 적 탐구 방법인가? 연역적. C번에 새롭게 발견된 공룡의 두개골 구조를 묘사한다. 그러면 새롭게 발견된 공룡의 두개골 구조, 특수한 것에서 무슨 적인 것을 이끌어내는가? 일반적인 것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바로 얘기했던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특수하지. 그것을 다 연구해서 자연선택설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의 부리를 연구해서 자연선택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발견된 공룡의 두개골은 특수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C번이 발견과학, 즉 귀납적 탐구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D번은 열대식물에서 항암물질 후보 화학물질. 열대식물에서 이런 저런 식물의 물질을 다 뽑아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쥐한테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해서 항암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실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역적. 그래서 C번만 발견과 귀납적이고 나머지 연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뭘 먼저 갔다 오냐면 81번을 먼저 갔다가 와요. 81번은 다음 중에서 가설 유도과학 81번이에요. 12쪽 81번 가설 유도과학 이것은 무슨 적 탐구 방법인가? 연역적. 그래서 이것은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건가? 그래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갖고 실험했는가 하면 현미하고 백미를 먹였죠. 쌀을 먹였는데 현미, 백미를 먹였는데 현미를 먹은 데는 닭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고 백미를 먹은 닭은 각기병에 걸렸다. 그래서 쭉 실험을 했더니 어떤 특수한 놈이 있었다. 뭐가 되는가? 비타민 B의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쌀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물질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각기병을 유발하는 건 비타민 B다는 걸 발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쿵크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가설 유도과학 방법, 이건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질문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신장을 구성하는 조직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이거는 탐구 방법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신장을 구성하는 조직의 종류, 그럼 뭐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냥 탐구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특별한 관계가 없고, 또 남아프리카의 사막에는 얼마나 많은 표면이 살고 있는가? 이건 조사하는 거죠. 그냥 조사해야 되는 거고, 악령에서 비롯된 질병이 존재하는가? 이것도 말 안 되죠. 그래서 ABC도 말 안 되고, C번에 비타민, 바이오틴이 선천적 기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가에 대한 것 뭐 해야 되는가?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에서 결론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바이오틴은 비타민 B7, 그렇죠. 비타민 B7 바이오틴. 여러분들 이제 복습할 때는 집에 가서 비타민 B7이구나 하고서 나머지 비타민 B1, B2 다시 한번 쭉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
내가 그거까지 다 해주면 진도 못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또 해보고 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가설 유도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43번 들어가서 앞에 43번 가서 귀납적 추리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귀납적이에요, 연역적이에요? 연역적이 되는 거죠. 연역적. 그래서 43번은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 그래서 43번은 X 돼야 되고. 그럼 42번을 이제 결론을 맺어서 42번 보면 모든 척추동물이 척추를 가지고 있고 거북이가 척추동물이라면 거북이는 척추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추리, 탐구 방법은 아니에요. 추리예요. 추리도 마찬가지 귀납적 추리와 연역적 추리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것을 일반적으로 하면 귀납적 추리고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것으로 하면 연역적 추리예요. 추리, 탐구 방법이 아니라 추리하는 거야. 그래서 42번에는 모든 척추동물이 척추를 가지고 있고 거북이가 척추동물이라면 거북이는 척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적 추리가 되는 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것에서 거북이라는 특수한 것으로 갔죠. 일반적인 것, 척추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것에서 거북이라는 특수한 것으로 갔어. 그럼 이와 같은 추리는 무슨 추리라고 얘기하는가? 네, 연역적 추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탐방법의 추리도 마찬가지예요. 귀납적 추리, 연역적 추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납적, 연역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엔 47번 갑시다. 47번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조군, 실형군, 대조군, 실형군 뭐가 다른가? 그러면 대조군, 실형군 뭐가 다르다? 그렇죠. 우리가 관찰해서 실험할 때 변인 설정하죠. 변인을 설정하는데 변인에는 무슨 변인과 무슨 변이 있는가?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고 독립변인에는 무슨 변인과 무슨 변이 있는가?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조군도 무슨 군과 무슨 군을 설정하는가? 대조군과 실형군을 설정하죠. 그러면 조작시킨 건 무슨 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형군에 해당이 되죠. 처음에 원래 있던 거는 무슨 군에 해당되는가? 대조군. 그래서 이러한 실험에서 대조군은 실형군과 달리 뭐만 다른가? 대조군은 실형군과 달리 뭐만 다른가? 조작 변인만 다르다. 변인을 다른 말로 변수 같은 말이에요. 요거 뭐라고도 얘기하는가?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것 독립변수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래서 변인은 변수 같은 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대조군은 실형군과 단지 뭐만 다른가? 변인만 다르다. 변인 이꼴 변수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78번 먼저 갔다 올까요? 저기로 갑시다. 72번으로 갑시다. 72번. 72번 먼저 갔다가 올게요. 그래서 72번에 보면 생태계에는 많은 상호 의존성이 존재한다. 원핵생물과 균계는 생태계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생태계란 말을 놓치면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생태계란 말이 있으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죠. 그럼 원핵생물과 균류, 원핵생물 세균과 곰팡이는 생태계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건가? 분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답으로 가요. 그럼 바로 분해자니까 뭘 분해하는가? 죽은 생물의 잔해를 분해하는 분해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분해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생태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면서 가장 중요한 초점만 놓치지 않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런 초점 놓치지 않고 문제 푸는 요령을 많이 또 터득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73번 들어갑시다. 73번에 어떤 농학자가 쌀을 먹고 사는 딱정벌레 한 종과 지난 10년 사이 살충제에 의해 점차 저항성을 나타낸 사실을 알았다. 이 사실을 자연선택 개념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 위에 72번은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 그랬어요? 생태계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 그랬어요. 그럼 73번은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겠어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렇죠. 자연선택 개념이란 말로 치면 풀어요, 문제를. 이 문제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연선택 개념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살충제에 의해서 저항성을 나타내는 사실을 딱정벌레가 저항성이 나타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자연선택 개념으로 그랬으면 A번엔 살충제로 인해서 딱정벌레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더 많은 용량에 견디게 될 수도 있다. 요거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무슨 선택 개념은 되지 않는가? 자연선택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돌연변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A번은 말은 맞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돌연변이 개념으로 봤을 땐 A번이 되지만 자연선택 개념이기 때문에 A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B번은 일부 딱정벌레가 살충제의 저항성을 살충제에 견디게 됐고 그 능력이 살충제에 견디는 능력이 자손에 전해지는 건 아니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C번도 마찬가지. 쭉 가서 그 중간에 이 지식을 딱정벌레가 지식을 전해줄 리는 없죠.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 D번에 살충제로 인해서 딱정벌레가 정상보다 빠르게 생식할 경우도 없겠죠. 살충제를 뿌렸는데. 그럼 E번에 살충제에 자연적으로 저항하는 딱정벌레들이 살아서 이것들이 대부분 자손을 낳았다. 이게 바로 무슨 선택 개념인가? 자연선택 개념이다. 그래서 2번이 자연선택 개념이죠. 자연선택은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설명했었는가 하면 자연선택은 창조하는 거예요,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하는 것. 자연선택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 하이클의 생물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선택은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고 편집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살충제에 자연적으로 저항하는 딱정벌레들이 살아남은 거지. 여기서 딱정벌레의 저항하는 성을 나타내는 게 돌연변이에서 태어난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선택 개념이기 때문에 2번이 돼야 되죠. 그럼 33번으로 갔다 와요. 33번에 네, 33번 교재에서 논의한, 이 말이 바로 73번에서 논의한 이런 뜻이에요. 교재에서 논의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풀면 정신 못 차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복습을 해서 하라는 소리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 논의한 이 소리는 73번에서 얘기한 딱정벌레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무슨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한 건가? 자연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논의한 딱정벌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연 선택. 그러면 그거의 예를 찾으면 뭐가 이해가 되는가? A번에 가장 보편적인 딱정벌레의 빛깔은 환경이 변하면 달라진다. 환경이 변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호색으로 그 환경에 알맞는, 예를 들어서 주변이 나뭇잎만 쭉 있어서 녹색으로 된 딱정벌레들은 포식자에 잘 안 잡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녹색이 너무 포식자에 잘 안 잡혀 먹고 다른 색깔은 다 잡혀 먹겠지. 그럼 계속 세월이 지나다 보면 무슨 색으로 변하게 되는가? 녹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색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선택이 되는가?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번에, 그래서 A번이 답이 되고, B번은 환경은 선호하는 특성만 만들어낸다. 자연 선택은 편집하는 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편집하는 것이라 그랬죠. 만들어낸다,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 선택은 다른 환경에서 적합한 형질을 선호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적합한 형질을 선호한다.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형질을 선호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 요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지. 자연 선택에 대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빛에 딱정벌레가 적응력이 높다. 이거는 주변의 보호색이니까 가장 밝고 어두운 거 관계없죠. 그래서 C번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자연 선택은 특정한 환경에서 적합한 형질, 즉 적합한 형질을 선호한다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가, 이 C번의 말은 뭐냐면 한 마리가 여기서도 적합한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예요. 일정한 환경에서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C번 안 되고 A번이 돼야 되고, 그러면 76번으로 다시 가서 76번
한 생태학자가 연못 바닥에 서식하는 세균의 개체군 성장에 대한 영양분과 포시아의 영향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생물 계층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하나 찾아보면 연못 바닥에 서식하는 개체군의 성장에 대한 영양분과 포식자를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A번에 생태계. 그러면 생태계는 생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균 있어. 세균 있고 환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못바닥. 연못바닥은 환경이고 세균은 생물이죠.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돼요. 네, B번에 기관. 기관에 대한 얘기. 우리 기관 하면 뭐 동물로 치면 소화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식물로 치면 잎, 줄기, 뿌리.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잎, 줄기, 뿌리, 영양기관. 식물의 기관은 두 가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 영양기관은 잎, 줄기, 뿌리. 생식기관은 꽃, 열매, 씨. 동물의 기관은 소화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이게 기관이잖아요. 그런 말은 여기에 없어요. 그 다음 개체. 개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균 개체잖아요. 세균 개체. 그 다음 개체군. 그러면 세균의 무슨 군이라고 되어 있는가? 개체군이라고 되어 있죠. 네, 2번에 분자. 분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양분은 분자잖아요. 포도당 분자. 영양분은 포도당 분자. 예, 그래서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계층 수준은 B번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다음 78번 들어가서 다음 중 기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기술 뭐뭐뭐 세 가지로 나누는가? 그러면 과학과 사회와 기술. 과학, 사회, 기술. 과학은 뭔가? 과학은 관찰하고 또 가설 설정하고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뭐 하는가? 증명한다. 이것은 과학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 사회는 과학은 사회 활동 중에 하나이다. 사회 활동 중에 하나이다. 그럼 과학은 사회 활동 중에 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자기 혼자서 연구하는 것보다 여러 팀을 이루어서 연구하죠.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팀을 이루어 연구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인터넷 공유하죠. 공유한다. 이런 것은 사회활동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과학과 사회와 기술인데 기술은 과학 지식을 특정한 목적에 적용한다. 그래서 과학 지식을 특정한 목적에 적용하는 것 기술에 해당되죠.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는가? 인슐린 만드는 거. 인슐린 만드는 거 뭐에 의해서 인슐린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인슐린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황금쌀 같은 거 만드는 거 뭐에 의해서 만드는가?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GMO 이런 것들 만들어내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생명공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기술. 그래서 과학과 사회와 기술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사회, 기술. 그러면 여기서 78번은 다음 중에서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기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설명이니까 유전자 재조합이나 GMO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 기술이라고 한다. 그럼 1번에 A번에 DNA 연구는 유전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한다. 뭐에 해당돼요? 기술. 그렇죠? 또 과학자들이 독성 폐기물을 분해하는 세균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랬죠? 환경정화, 기술. 또 C번에 생물학자가 원숭이를 새로운 종으로 동정한다. 이건 뭐가 되는가? 과학, 새로운 종으로 동정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슨 학이라고 했는가? 계통분류학 또는 분류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통분류학 또는 분류학이라는 과학에 해당된다. D번에 세포 분열을 늦추는 화학물질을 암 치료에 이용한다. 이것도 기술. 또 생물학자가 질병 저항성 옥수수를 육종한다. 이건 GMO 기술에 해당되죠.
그래서 과학사회 기술 중에서 기술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C번 돼야 되죠. 그럼 앞에 49번 가요. 49번에 과학자들은 통상적으로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에게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슨 활동에 어긋나는가? 사회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X 해야 되죠. 다음 48번. 그 위에 있는 48번. 48번은 다음 중에서 현대과학의 성격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현대과학의 성격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실험의 반복성, 현대과학이죠, 과학. 그다음 관찰에 대한 의존성, 또 과학이고 실험. 그래서 이런 건 과학이에요. 관찰, 가설, 실험, 증명, 이건 과학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과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으니까 D번에 연구자의 독립성과 분리성, 이건 뭐가 해당되는가? 사회 생활, 이게 독립성과 분리성, 그러면 뭐에 어긋나는 건가? 사회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서로 사회적으로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던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의 성격이 아닌 건 D번 내야 되고. 그럼 50번은 과학과 뭐는 상호 의존하는가? 그러면 그렇죠. 과학과 또 사회와 기술은 상호 의존한다고. 정답에는 기술만 나와 있지만 뭐와 뭐 같이 써놓는가? 사회와 기술. 과학, 사회, 기술은 상호 의존한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과학, 사회, 기술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뒤로 가서 몇 번을 보냐면 80번. 해양 분지 심해 열수 부분에 어두운 깊이에서 다양한 군집이 번성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열수가 이들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는데 이러한 환경에는 뭐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인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게 이 문제의 핵심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해양 분지 심해 열수 부분에 어두운 깊이에서 다양한 군집이 번성했다. 그랬어요. 어두운 깊이에서 다양한 군집이 형성됐는데 과학자들이 놀랬어. 왜 놀랬나? 그렇죠. 여기에서 군집은 형성됐죠. 그런데 심해 열수구에 어디에서? 어두운 깊이에서 그랬어요. 어두운 깊이. 요게 요 문제의 핵심이에요. 어두운 깊이인데 생물 군집이 형성됐어. 한마디로 뭐가 없는데? 빛이 없는데. 빛이 없다? 우리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무슨 에너지인가? 빛에너지. 그래서 생산자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야 소비자가 그걸 이용하고 또 분해자도 빛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유기물을 분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어두운 깊이, 즉 빛이 없는 곳, 이게 이 문제에서 핵심이에요. 그런 걸 건져내야 돼요. 그럼 이 어두운 깊이에서 군집이 번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군집이 번성하는 이들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뭐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무슨 자? 생산자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생태계에서.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생산자가 없는데도 어떻게 군집이 형성됐을까요? 여기서 빛이 없는데도 생산자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빛이 없어도 생산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영양? 무슨 독립 영양? 화학 독립 영양. 빛이 없어도 화학 합성해서 살아가는 화학 독립 영양이 있죠. 그래서 화학 독립 영양, 고염도 생산자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두운 깊이에서 생산자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든지 광합 합성만 생각한 거지. 근데 무슨 합성하는 독립 영양도 있는가? 화학 합성할 수 있는 독립 영양도 있다는 생각을 이 과학자들이 못한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없다,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생산자가 있다. 어떤 생산자가? 화학 독립 영양하는 생산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1번은 했고 82번도 했죠. 83번에 어떤 연구자가 페닉스의 모방 실험과 유사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산호뱀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에는 왕뱀을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에 있는 왕뱀보다 더 많은 포식자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결론. 여기서 이제
뭐란 말이 또 쭉 있어야 되냐면 독이 있는 산호뱀, 독이 있는 산호뱀은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뱀이 이렇게 있으면 뱀이 여기에 뭐 빨간 색깔도 가지고 있고 노란 색깔도 가지고 있고 노란 색깔도 가지고 있고 파란 색깔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는 산호뱀이에요. 이런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독성이 없는 왕뱀, 독이 없는 왕뱀은 자기가 살려면 누구하고 닮으면 돼요? 산호뱀을 닮으면 자기가 살죠. 산호뱀을 안 닮으면 요놈은 독이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안 잡아먹고 요걸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닮으면 안 잡아먹을 거 아니야. 무슨 의태? 베이츠 의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산호뱀을 모방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산호뱀은 독성이 있는 놈이다. 화려한 색깔이다. 근데 왕뱀은 독성이 없어. 근데 무슨 뱀을 모방하는가? 산호뱀을 모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산호뱀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 산호뱀이 없는 지역, 산호뱀이 없어. 그러면 이 지역에선 산호뱀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에선 지역에 있는 왕뱀하고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에 없는 지역의 왕뱀, 또 산호뱀이 있는 지역에 사는 왕뱀. 포식자가 어떤 왕뱀을 더 잘 잡아먹을까요? 그렇죠. 이 지역에 있는 왕뱀은 잘 잡아먹죠. 포식자의 공격을 많이 받아.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왕뱀은 포식자의 공격을 잘 안 받지. 왜? 산호뱀인 줄 알고 포식자 공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산호뱀이 없으니까 저 왕뱀 화려하다,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래서 계속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 산호뱀이 있는 지역은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 안 먹잖아. 그래서 이게 공격을 더 많이 받죠. 그런 걸 우리 얘기한 거예요. 공격을 많이 받는다, 공격을 받지 않는다. 근데 이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때 어떤 하나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그치, 대조군이 없어요. 누구보다 공격을 많이 하는 걸 알아야 되지. 누구보다 공격을 많이 한다 해야 되지. 그냥 공격 많이 한다, 안 한다? 대조군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의 대조군, 이제 우리 이걸 실험한 사람이 대조군을 무슨 뱀을 대조군으로 해놨는가? 갈색뱀을 대조군으로 했어요. 갈색뱀. 그러면 누구보다 공격을 더 많이 받는가? 이 왕뱀과 이 왕뱀은 어떤 놈보다? 갈색뱀보다 공격을 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여기는 왕뱀은 안 잡아먹으니까 이놈이 공격을 많이 받겠지. 얘 안 먹으니까 이놈 먹을 거 아니에요. 이놈은 공격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대군이 없다는 얘기인가? 대조군 설정을 안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선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이 결론에서는 이건 바로 답으로 갈게요. 네, D번에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비교돼야 되는 대조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즉 갈색뱀에 대한 공격 빈도와 비교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이 실험한 사람은 실제로 뱀을 갖다 놓고 한 게 아니라 뱀의 모형돌 갖다 놓고 했어요. 왕뱀 모형도 갖다 놓고 갈색뱀 모형돌 갖다가 막 뿌려놓은 거죠. 그래도 여기선 왕뱀이 물린 자국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왕뱀이 물린 자국이 없고 갈색뱀이 물린 자국이 더 많아졌지. 그래서 인공뱀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갈색 뱀과 비교해서 대조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대조군이 없다는 것. 이 실험의 결론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46번 갔다 와요. 46번. 네, 뱀의 채색 실험에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몇 번에서 설명한 83번에서 설명한 뱀의 채색 실험에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83번에서 설명한 뱀의 채색 실험에서 그래서 내가 예습을 하지 말고 복습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습을 하면 뱀의 실험 무슨 뱀이야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그래서 차라리 복습을 해야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의 실험에서 왕뱀은 더 위험한 해안뱀, 해안뱀을 여기선 산호뱀을 해안뱀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래서 해안뱀 있고 산호뱀, 산호뱀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는 진화의 적응인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의태라고 한다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무슨 의태가 되는가? 베이츠 의태라고 한다. 베이츠 의태는 무해한 종이 유해한 종을 닮는 걸 베이츠 의태. 그렇죠? 베이츠 의태. 의태는 무해한 종이 유해한 종을 닮는 것. 무해한 종이 유해한 종을 닮는 것. 맛없는 종끼리 닮는 것. 그렇죠. 뮬러 의태라고 얘기하죠. 뮬러 의태. 이거는 맛없는 종끼리 닮아서 예를 들어서 A종과 B종 있는데 A종도 맛없고 B종도 맛없지만 얘들이 안 닮으면 포시자가 이것도 먹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닮고 나면 이거 한번 딱 먹었다 맛없다 그러면 얘도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존력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건 뮬러 의태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크게 의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시 뒤로 가서 87번. 87번엔 연못에서 엽록체가 풍부하고 채찍처럼 생긴 편모를 가진 단세포를 발견했다. 이 생명체는 어느 집단으로 분류해야 되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연못에서 엽록체가 풍부하고 채찍처럼 생긴 편모를 가진 단세포 생물.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생물에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생물 하면 진정세균계, 세균계, 고세균계, 원생생물계, 생물계, 그 다음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구별하는데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이거 엽록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엽록소는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세균은 엽록소 A는 가지고 있지만 엽록체는 없다. 그럼 세포소기관은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막을 가진 세포소기관은 없다 그랬으니까 엽록체 없겠죠. 이거 엽록체 있죠. 누가 엽록체인가? 원생생물계는 원생 동물류, 또 조류, 또 점균류, 또 난균류. 이 중에서 누가 엽록체 있는가? 조류가 엽록체 가지고 있죠. 이거 엽록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고. 이거 엽록체? 없고 엽록체? 없죠. 그래서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건 조류와 식물계가 되는 거죠. 조류와 식물계. 그러면 여기서 엽록체가 풍부하고 채찍처럼 생긴 편모, 채찍처럼 생긴 편모를 가진 단세포 생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바로 무슨 생물이나 무슨 유가 되는가? 원생생물 중 하나나 원생생물 중 하나, 조류가 되는 거죠. 원생생물 중 하나, 조류. 조류에는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와편모조류, 또 규조류,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유골레나류, 유골레나류인데 이 중에서 누가 단세포인가? 요거 단세포, 요거 단세포, 요거는 다세포, 다세포, 요거는 다세포도 있고 단세포. 단세포인 게 뭐 있는가 그러면 클로렐라 볼복스. 유골레는 단세포. 단세포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단세포니까 녹조류, 엽록체 있죠. 규조류, 엽록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이런 조류들을 얘기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누구만 나온 김에 누구만 부동포자. 부동포자란 말은 움직이지 않는 포자죠. 누구만 부동포자인가? 홍조류. 홍조류만 엽록소 A, D, 홍대 이렇게 요라 그랬죠. 엽록소 A, D 가지고 있고 이런만 부동포자라고 했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움직이는 포자가 유주자인데 유주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 편모가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있는데 두 개가 생긴 모양이 다른 편모 가지고 있는 포자.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등포자. 부등편모. 부등편모를 가지고 있는 포자. 부등편모를 가지고 있는 포자죠. 그래서 부등편모를 가지고 있는 포자는 무슨 유가 있는가? 규조류. 그렇죠. 규조류, 갈조류, 그 다음에 무슨 유 있는가? 난균류. 는 부등편모. 부등편모, 그럼 나머지들은 유주자는 유주자지만 부등편모가 아닌 유주자고, 이건 부등편모인 유주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포자, 부등편모, 포자 나온 김에 이렇게 해두고, 그래서 원생생물 하나하나 조류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서 90번 들어갑시다. 나머지들은 뭐 쭉 여러분들이 쭉 풀 수 있는 거고, 90번에 다음 생물학 주제가 중에서 개통생물학. 개통생물학,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 개통분류학 아니에요. 개통분류학은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개통생물학. 그래서 개통생물학을 다른 말로 시스템 생물학. 시스템 생물학. 개통생물학에다 줄 쳐놓고 시스템 생물학. 단계적이라 이런 말이에요. 단계적인 생물학, 시스템 생물학. 시스템 생물학의 목적 및 실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시스템 생물학이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시스템 생물학. 단계적으로, 즉 하나의 변수가 변할 때, 하나의 변수가 변할 때 다른 구성 요소 또는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 하나의 변수가 변할 때 다른 구성 요소나 또는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을 시스템 생물학이다 라고 얘기하죠. 개통 생물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기 쉬운 걸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근소포체에서 뭐가 방출되는가? 칼슘이 방출이 됐죠. 그럼 근소포체에서 칼슘이 방출됐어요. 하나의 변수가 변했어요. 그러면 다른 구성 요소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칼슘이 방출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칼슘이 액틴 섬유에 있는 어디에 결합을 해요? 트로포닌 복합체에 결합을 하잖아요. 트로포닌에 결합을 하면 결합을 하면 트로포마이오신이 뒤틀리면서 액틴의 무슨 부위가 노출되는가? 마이오신 결합 부위, 마이오신 머리 결합 부위가 노출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의 결합 부위에 결합을 하죠. 그래서 활주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시스템, 근육이 뭐 하게 되는가? 수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하나가 방출되면서, 칼슘이 방출되면서 다른 구성요소가 차근 변하죠. 점차적으로 변하더니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전체, 근육 전체가 수축을 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을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더 쉬운 말로 하면 자전거 부품. 자전거 부품 할 때 바퀴 먼저 하고 바퀴에다 뭐 달고 안장 달고 하면서 자전거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변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 생물학이라 그래. 이것의 반대는 뭐가 되는가? 반대는 환원주의. 시스템 생물학의 반대는 환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환원주의는 뭔가?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변수가 변할 때 전체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지는 건데, 환원주의는 전체에서 하나의 변수를 따지는 거죠. 이거의 반대말이니까. 그럼 전체에서 하나의 변수를 찾는다. 쉽게 얘기하면 뭐가 있겠어요? 예, 철수하고 영수증을 둘 놓고, 요놈하고 요놈 생긴 모양이 다르네? 이렇게 된 거죠. 전체 사람 놓고. 왜 다른가? 계속 왜 다른가? 그래서 조직이 다른가, 기관이 다른가, 세포가 다른가 쭉 가서 제일 나중에 뭐가 다르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DNA가 다르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DNA라는 걸 찾아낸 거지. 그래서 DNA가 다르기 때문에 영수하고 철수가 생긴 모양이 다르구나가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건 무슨 주의라고 하는가? 환원주의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개통생물학의 목적, 즉 실제와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A번에 생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진화. 생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한다. 이거는 무슨 생물학이라고 해야 되는가? 진화생물학. 그렇죠? 진화생물학.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설명한 진화생물학을 얘기한 거고. 다음,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다.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다. 이거는 무슨 설 얘기한 건가? 그렇지, 세포설. 세포설은 구조 단위다. 구조 단위. 또 무슨 단위인가? 기능 단위다. 또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세포 분열에 의해서 나온다.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죠? 그래서 구조 단위, 기능 단위, 세포 분열. 그래서 B번은 세포설. 그다음 C번은 생명체의 연속성은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건 무슨 학인가? 유전학. D번에 생명체는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한다. 무슨 학인가? 생명체는 주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 그럼 생명체와 환경, 생물과 환경, 생태학. 그래서 D번은 생태학을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2번에 생물의 계층 구조 각 수준마다라는 말은 거기다 줄쳐놓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각 수준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칼슘 방출되면서 뭐가 붙는가 하면 트로포닌 복합체에 칼슘이 붙으면서 뭐가 되는가? 액틴의 마이오신 노출 부위가 이렇게 열릴 거 아니에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나중에 근육이 수축하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을 창발적 특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옆에다가 창발적 특성. 생물 계층이 각 수준마다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창발적 특성. 그래서 이러한 창발적 특성의 반대가 바로 무슨 주의가 되는 건가? 환원주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생물학의 창발적 특성. 특성의 반대가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는 건 뭐가 맞는 말인가 그러면 2번이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6번. 86번에선 분야와 그에 대한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쭉 설명한 걸 결론을 맺고 맞춰요. 86번은 A번에 발견과학은 무슨적 탐구 방법이라고 했는가? 귀납적 탐구 방법. 그래서 자료 수집과 분석하고서 연역적 추리 틀렸죠. 무슨적 추리가 되는가? 귀납적 추리가 된다. 그래서 A번이 잘못됐고, B번에 가설 유도과학은 관찰하고 가설 설정하고 실험하고 결론 맺는 것, 연역적 추리. B번 맞고, 개통생물학은 다른 말로 시스템 생물학, 시스템 생물학. 그래서 처리량이 많은 기술, 생물 정보망, 통섭, 연구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통생물학이라고 한다. 이 D번에 분류학은
생명체의 동정과 이름 짓기, 계통적 영역 나누기.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분류학이라고도 하는가? 계통 분류학. 그래서 계통생물학과 계통분류학 구별하고, 기술하면 과학적 지식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유전자 재조합이라든가 GMO 이런 걸 만드는 걸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뭐뭐는 서로 의존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가? 과학과 사회와 기술은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이 1장에서 설명한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거기 제목에 있듯이 생명과학의 생명현상의 탐구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2장부터가 우리 하이크레 생물의 제일 첫 페이지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2장 생명의 과학적 이해에 들어갑시다.